기원전 331년 가을, 그라니쿠스 강과 이수스, 티르수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가 있는 한 아시아의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우스 또한 알렉산더를 물리치지 못하면 아시아를 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지도자는 언젠가 결전을 벌여야 했다. 가우 가멜라 근처 포멜로스 강에 군대를 주둔시킨 다리우스가 장소를 선택했다. 고대의 역사가 다이오도루스가 가우 가멜라 전투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다리우스는 병력을 모아 전투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예전보다 훨씬 더 길게 만들었죠. 또한 적군들을 겁주기 위해서 커다란 낫을 단 200대의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각각의 전차 바퀴엔 길이가 거의 1m 정도 되는 여러 개의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었죠. 전투 전날 밤 수 킬로미터 굽이친 언덕들이 양 진영을 가르고 있었다. 마케도니아 군의 총사령관 파메니어 장군이 이끄는 정찰대가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이동했다. 페르시아의 막강한 병력을 보고 깜짝 놀란 파메니어 장군 일행은 벌건 대낮에 전투를 치르게 되면 승산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승산 없는 전투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라도 밤에 기습 공격을 해야 한다고 알렉산더를 설득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승리를 훔치고 싶지 않다. 알렉산더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다리우스를 물리쳐야 다신 반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산길과 바다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다리우스가 이수스 전투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밤의 기습 공격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면 다리우스는 다시 군대를 모을 것이 분명했죠. 알렉산더는 항상 밤에 전략과 전술을 짰고 마음에 드는 전략을 다 짤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다 짠 후엔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고 계속 잠만 잤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병사들은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지만 알렉산더는 장교들이 깨우러 갈 때까지 잠에 취해 있었죠. 아침에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서 누가 아시아 대륙의 통치자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또한 병사들에게 격려 연설을 했지만은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위대한 제국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위대한 제국의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나라의 신들을 대신해서 제군들에게 간청하는 바이다. 지옥에서 벗어나 페르시아 국민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바치자. 대열을 유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알렉산더의 창병 부대는 곧 다리우스의 새로운 무기를 발견했다. 바퀴에 낫을 단 전차부대가 전속력으로 달리자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창병부대는 적군을 향해 창을 던지며 페르시아 전차부대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전차부대 상당수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칼과 창에 맞아 쓰러지고 말들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창과 칼을 피해 전속력으로 달리며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전차부대 때문에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든 채 팔이 잘려나갔고 목이 잘려나가
머리가 땅 위에 나뒹굴기도 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즉사했습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은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은 처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했다. 알렉산더의 지시에 따라 마케도니아의 보병 부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우던 파메니오 장군의 상황은 더욱 끔찍해 보였다. 그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알렉산더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알렉산더는 전차를 타고 지휘하는 다리우스 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전차 위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다리우스를 발견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우스를 지키던 병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다리우스는 겁에 질렸지만 시체들이 전차 밖에 뒤얽혀 전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전차와 갑옷을 버리고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파메니오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다리우스 왕은 무사히 도망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메니오 장군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는 도망가는 다리우스 왕을 내버려두고 말머리를 돌려 동료 기사단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오른쪽 대열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기병대와 마케도니아 기병대가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어떤 전투보다 끈질긴 사투가 이어졌죠.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동료 기사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전투 지휘자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천재성이 입증된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리우스 왕이 보병 대신 중무장한 기병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양쪽에 대열을 이룬 기병대가 마케도니아의 기병대를 향해 돌격하도록 유도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진영에 틈이 생겨 알렉산더의 동료 기사단이 직접 다리우스를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마케도니아 기병대가 버텨주기만을 바랬다. 알렉산더의 전략은 적중했다. 고대와 현대의 역사가들은 탁월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알렉산더의 탁월함이 빛나는 전투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가 저지른 실수를 꼽자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생포하기 위해 전쟁터를 떠났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을 추격했습니다. 파메니오 장군이 그를 따랐고 추격전은 날이 있을 때까지 계속됐지만 다시 어둠이 깔리자 알렉산더는 추격을 멈추고 병사들과 말을 쉬게 했죠. 다리우스는 전차와 창과 활까지 버리고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지만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마케도니아 군대의 사상자 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었다. 약 100여 명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전사했고 추격으로 인한 피로와 상처 때문에 1000마리 정도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의 군대는 30만 명 정도가 살해되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전사왕 알렉산더에게 다리우스 왕을 생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다리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왕을 생포할 수 있을까?
많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가오가멜라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알렉산더가 아시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제사를 올린 뒤 정복 전쟁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총독 자리와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1월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4개월 후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의 궁전과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장악했다. 이제 페르시아의 모든 것, 즉 페르시아의 수도와 4,000 탈란트에 달하는 다리우스의 금은 보화가 알렉산더의 수중으로 들어왔다. 알렉산더는 최소한 18만 탈란트의 보물을 차지했습니다. 1탈란트가 약 25kg 정도 되니까 엄청난 양이었죠. 알렉산더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죠. 원한다면 신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금광을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금은 보화를 실어 나르는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 6,000명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동원될 정도였죠.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가 아시아에서 가장 끔찍한 도시라고 얘기하고 병사들에게 마음껏 약탈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페르세폴리스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해하고 집집마다 돌며 보이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이 지나쳐 더 많은 전리품을 갖기 위해 서로 맞붙어 싸웠고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양의 전리품을 차지한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 정복길에 오르기 전에 4개월 동안 페르세폴리스에 머물면서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알렉산더에겐 타고난 재능이 많았지만 영웅에게도 단점은 있었죠. 그는 지나치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한낮에 벌어진 술판에서 옆에 있던 매춘부가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왕궁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길 거라고 말이죠. 흥분한 알렉산더는 도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인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앞장서서 왕궁에 불을 질렀고 술 친구들도 여기에 가담했죠. 그렇게 해서 동방을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왕궁은 사라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한낮에 술 취한 왕 때문에 폐허로 변한 도시를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한잠 자고 일어나 제정신을 차린 알렉산더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죠. 기원전 330년 여름 알렉산더 대왕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유일한 통치자였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왕국을 통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다리우스를 생포하려는 알렉산더 대왕의 추격전은 계속됐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왕의 뒤를 이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통치자에게 자신이 아시아의 정복자요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살해하든 생포하든 물론 생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끝까지 추격한 이유는 먼 훗날 왕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다리우스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왕위를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언론 매체가 전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죠. 아케메네스 왕조의 운명을 종결시키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리우스를 생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리우스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는 또다시 다리우스를 추격했다. 다리우스를 추격하는 동안 알렉산더의 행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 없는 많은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졌고 죽어간 말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병사들에게 강행군을 재촉했죠. 바로 그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고관들의 입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의 지휘관 베수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식을 듣자마자 더 빠른 속도로 행군하기 시작했죠. 기원전 330년 6월 알렉산더는 베수스가 지휘하는 페르시아군을 따라잡기 위해서 쉬지 않고 행군을 계속했다. 2주 후 알렉산더의 눈앞에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페르시아 군대가 수적으로 크게 우세했지만 수천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은 항복했다. 그러나 베수스는 다리우스가 항복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베수스 일당은 다리우스의 마차로 와서 다리우스에게 어서 짐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신들이 대신 복수를 해줄 것이라며 반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왕에게 창을 던졌고 다리우스는 가슴에 여러 번 창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다리우스의 말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렸죠. 지도자를 잃은 야만족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창에 맞아 쓰러졌다. 이제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생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마침내 알렉산더의 군대가 도망가기에 바쁜 페르시아 군대를 따라잡았을 때 그들은 다 죽어가는 다리우스를 발견했다. 그들이 다리우스를 발견했을 때 다리우스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마케도냐 병사들이 주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다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행하도다. 내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보답할 길이 없구나. 그러나 알렉산더가 대신 너희들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다. 말을 마친 뒤 다리우스는 마케도냐 병사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의 죽음 앞에 조의를 표했고 자신의 망토를 벗어 선수 다리우스의 시체를 덮어주었습니다. 후에 다리우스 왕을 살해한 베수스를 생포한 알렉산더는 나란히 서 있는 키 큰 나무 두 그루를 억지로 굽혀서 베수스의 사지를 양쪽에 묶었습니다. 병사들이 억지로 잡고 있던 나무를 놓자 반동 때문에 묶여있던 베수스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어머니에게 보내고 페르시아 관습에 따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죠. 다리우스의 죽음 이후 알렉산더는 마침내 합법적으로 페르시아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대 안에서 새로운 적을 만났다. 이제 다리우스 왕은 죽었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았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다. 가오가멜라 전투 이후 마케도니아 군대 내부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알렉산더의 뒤를 따라 전쟁에 출정한 이후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페르시아를 정복했으니 할 일도 다 끝났고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시기 마케도니아 병사들 중에서 파메니오 장군의 아들 필로타스는 자신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다리우스를 물리쳤을 때 그는 아름다운 그리스 여인 안티고네를 상으로 받았죠. 그는 이번 전쟁에서 아버지 파메니오 장군과 자신이 가장 위대한 공적을 세웠다고 안티고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안티고네는 필로타스에게 들은 얘기를 알렉산더에게 그대로 전했고, 알렉산더가 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필로타스의 정적들은 필로타스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로타스는 즉시 처형됐고 곧 파메니오 장군도 처형됐습니다. 파메니오 장군은 필립 왕 때부터 충성을 바치던 장군이었고, 알렉산더에게 아시아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바로 파메니오 장군이었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파메니오 장군과 펠로타스의 충성심을 의심했다고 추측한다. 안티고네에게 펠로타스의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는 여러 해 동안 생각해오던 일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 기원전 330년 10월 알렉산더 대왕은 절친한 친구 헤피션을 기병대 합동사령관 자리에 앉혔다. 새로 진군을 시작한 마케도니아 군대는 7년 넘게 인디아를 향해 이동했고 알렉산더 대왕의 별난 행동은 계속됐다. 기원전 327년 29에 접어든 알렉산더 대왕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애인으로 알려진 헤피션조차 깜짝 놀랄 일이었죠. 알렉산더가 아내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소고디안 락스 요새를 정복한 후 옥시아테스의 아름다운 딸 록사네와 결혼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 귀족과 결혼 동맹을 맺고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를 빨리 얻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고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가 록사네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복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록사네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록사네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알렉산더는 록사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라면 신하들에게 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키스를 보냈고 왕에게 절을 하거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행동은 특히 신에게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다수 마케도니아인들은 알렉산더의 결정에 반발했고 특히 알렉산더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컬리스틴즈는 왕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절하고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를 생각하라. 당신은 그리스를 위해 아시아 원정길에 올랐다. 고향에 가서도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제할 것인가? 그동안 알렉산더의 총애를 받던 컬리스틴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즉시 칼리스틴즈를 처형시키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필요에 따라 데리고 다니던 역사가였지만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되어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알렉산더는 즉시 그를 제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통을 추구하려던 알렉산더 대왕은 서서히 쾌락주의에 빠졌다. 자신을 신의 존재라고 믿었던 알렉산더는 자신이 마땅히 신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신으로 모시길 꺼려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보가 아니고서는 알렉산더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자신의 생각은 달랐죠.
이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복장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페르시아 양식의 머리띠까지 둘렀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365명의 아름다운 후궁들을 왕궁에 두었습니다. 매일 밤 후궁들이 퍼레이드를 벌였고 알렉산더는 마음에 드는 후궁을 골라 하룻밤을 같이 보냈죠. 알렉산더 대왕은 평화를 유지하고 즐기는 것보다 전쟁 중에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걱정거리에서 해방된 후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페르시아 군대도 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전사는 점차 쾌락에 빠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술잔치는 밤새도록 계속됐죠. 알렉산더는 점차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가 페르시아의 풍속을 따르자 마케도니아 국민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그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소망이던 아시아를 정복했지만 알렉산더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기원전 326년 초 인도로 간 알렉산더는 히다스페 강에서 그를 저지하려는 포로스 왕과 전쟁을 시작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말 대신 코끼리를 탄 적군들과 싸워야 했다. 마케도니아 군대가 우세했지만 그때까지 그들이 치른 전투 중에서 가장 힘든 전투였다. 포르스와의 전투 이후 겁에 질린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더 이상 인도로 진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알렉산더는 자신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죠. 병사들이 입구 주위에 모여 큰 소리로 울면서 간청하자 마음이 약해진 알렉산더는 철수 명령을 내리고 인더스강의 삼각주와 인도양까지만 진출하기로 결정했죠.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노를 저어가는 선박과 뗏목을 많이 만들게 한 다음 강을 따라 천천히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알렉산더는 강둑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해서 모두 정복한 뒤 성벽으로 둘러싸인 말리시에 도착했다. 독립심 강한 말리안 부족들의 본거지였다. 알렉산더는 말리시를 기습 공격할 작정이었죠. 알렉산더를 찾아온 예언자 한 사람은 이번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알렉산더에게 말리시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말라고 나무란 뒤 군대를 공격대로 배치하고 말리시를 정복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보병들에게 성벽 주변을 에워싸라고 명령하고 밀집 대형으로 정렬시켰습니다. 말리안 부족들은 성체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때까지 말리안 부족의 저항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주위로 접근하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무리를 공격했고 25명 정도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사이 다른 병사들이 성벽 주위에 사다리를 걸쳐 놓았습니다. 병사들은 성벽에 걸쳐진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눈에 사다리를 오르는 병사들의 행동이 너무 느려 보였고 보다 못한 알렉산더는 자신이 직접 사다리를 올라가서 적을 때려 눕혔죠. 갑자기 혼자가 된 알렉산더는 적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됐습니다. 재빨리 아래로 뛰어내려 병사들에게 되돌아가야 했지만은 알렉산더는 요새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한꺼번에 사다리에 오르는 바람에 사다리가 부서졌고 겨우 3명만 가까스로 요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의 트로이 방패를 들고 있었죠. 그 사이 알렉산더는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트로이 방패를 든 병사가 알렉산더를 지켰습니다. 가까스로 성벽에 오른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리안 부족과의 전투는 전혀 새로울 게 없었다. 그가 입은 상처도 전투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무적의 전사로 알려진 알렉산더가 이번에 입은 상처는 달랐다.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깊은 상처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즉시 알렉산더가 살해됐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 퍼졌죠. 옆에서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병사들은 화살대를 톱으로 잘라 겨우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 늑골 사이에 박혀있는 화살촉을 빼내야 했죠. 화살을 완전히 뽑아내자마자 알렉산더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선 오랫동안 간호를 받아야 했죠. 알렉산더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 후 2년 동안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되돌아가기 위해 육로와 해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다. 기원전 324년 알렉산더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헤피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다. 알렉산더는 절망에 빠졌다. 알렉산더는 시신을 치울 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친구의 시체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처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헤피션의 주치의를 당장 처형시켰습니다.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헤피션이 죽은 후 알렉산더는 이틀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헤피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죠. 때문에 알렉산더가 그를 잃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동맹군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헤피션의 죽음 이후 알렉산더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삶의 희망을 잃었죠. 헤피션이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알렉산더가 바벨론에 머물면서 아라비아 정복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 알렉산더도 병에 걸렸다. 미열로 시작된 증세였지만 열흘이 지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으로 악화됐다. 병사들은 간절하게 알렉산더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그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는데 근위대가 그 사실을 숨긴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위대한 왕을 잃는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워했고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알렉산더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당시 존재하던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도시는 알렉산더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알렉산더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탄생에 어떤 초인간적인 힘이 관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렉산더 대왕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역시 인간이고
전 그런 알렉산더를 존경합니다. 당시 장군들 사이에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은 알렉산더가 정복한 대제국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알렉산더 대왕 없이 대제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 중에서 알렉산더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국을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 알렉산더 자신이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위대한 왕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 세계 정복길에 나섰던 장군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 분명했다. 과연 알렉산더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정복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더 큰 영광을 선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역시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될까? 기원전 323년 6월 9일 늦은 저녁, 알렉산더의 병세가 악화되자 장군들이 밤새 그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군들이 알렉산더를 둘러싸며 누구에게 왕국을 물려줄 것인지 묻자 알렉산더는 가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독살, 자살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더의 사인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다. 알렉산더의 사인을 밝히다 보면 이 역사학자들은 온갖 웃지 못할 사건들까지 끄집어내요. 그 많은 원인이 전부 이유가 되어 알렉산더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화살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기록도 있는데, 병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기 전에 병을 앓은 것은 분명합니다. 알렉산더가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너무 내몰았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전쟁을 치르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알렉산더에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위대한 전사일지는 몰라도 결코 유능한 행정가는 못 됐으니까요. 알렉산더의 위대함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죽었는지 아니면 321년이나 320년에 죽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알렉산더가 늙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알렉산더의 영향력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시신은 고향인 그리스로 향했지만 결국 알렉산더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혼란한 시기에 방부 처리된 그의 시신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제우스 아몬 신전이 있는 시와에 묻히고 싶다고 했지만 마케도니아인들은 위대한 지도자의 시신을 고향에 묻고 싶었죠. 알렉산더의 시신을 금으로 장식된 석관에 넣어 옮기는 동안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자 포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의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줄리어스 시저를 비롯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알렉산더의 석관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난 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했을 때 알렉산더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더의 시신과 유품이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거리 어딘가에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특히 다니엘 모스크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매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알렉산더의 시신이 모스크 근처에 묻혔다면 아마 시신은 이곳을 통해 옮겨졌을 것입니다. 미궁처럼 끝없이 뻗어나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지하 터널은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이죠. 여기가 모스크의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이곳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신이 묻힌 이슬람 성지입니다. 알렉산더의 유품을 찾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알렉산더만큼 광활한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다. 정복 전쟁에 나섰던 12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은 보병과 기병대로 구성된 4만 대군을 이끌고 3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누볐다. 알렉산더 대왕이 12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정복한 광활한 제국은 결국 20명 이상의 통치자들에 의해 분할됐다. 오늘날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를까요? 알렉산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 지휘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시켰죠. 그러나 그의 제국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파괴된 문명 위에 건설됐습니다.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의 제국은 어디까지 뻗어나갔을까요? 길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천재와 미치광이 사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위대한 장군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알렉산더에 비하면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알렉산더는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도 그는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군 지휘관으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살아생전에 알렉산더를 능가하는 군장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가 죽은 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테이블 위에 알렉산더의 왕관을 비롯해서 알렉산더가 생전에 입던 옷 등을 놓아둔 채 회의를 진행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그의 존재는 영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이든 신의 아들이 아니든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죠.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확신했고 우리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는 영원히 알렉산더 대왕으로 남을 것입니다.